제발 한 번만 제 남편인 척 해주세요. 늦은 오후 쇼핑몰, 한 여자가 낯선 남자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품에는 열에 들뜬 아이가 축 늘어져 있었어요. 등 뒤로는 사채업자 사내들이 진열대 사이를 훑으며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이 손을 뻗는 순간 남자가 할인의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감히 누구 아내에게 손대는 겁니까? 남자가 서늘한 눈으로 사내들을 마주봤어요. 그 한마디에 사내들의 낯빛이 굳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늦은 오후 반찬 가게 안은 기름 냄새와 손님들의 발길로 분주했습니다. 도아리는 앞치마에 손을 닦다 말고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얼어붙었어요. 어린이집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우주가 갑자기 열이 올라 축 늘어졌다는 소식이었죠. 할인의 손에서 국자가 미끄러졌습니다. 앞치마를 벗을 새도 없이 몸이 먼저 문 밖으로 튀어나갔어요. 사장님, 죄송해요. 우리 애가 말끝을 다 맺지도 못했습니다. 그 짧은 사과 안에는 오늘 일당을 포기한다는 무게까지 얹혀 있었죠. 하지만 아이 앞에서 그런 셈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넘겨받은 우주의 몸은 불덩이 같았어요. 할인은 아이를 들쳐 업고 병원으로 뛰었습니다. 늘어진 작은 몸이 등에 무겁게 처졌죠. 거리의 소음도 사람들의 어깨도 할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등에 업힌 아이의 열기만이 온 세상의 유일한 온도 같았습니다. 응급실 접수대 앞에서 할인의 발이 묶였습니다. 밀린 병원비가 붉은 글씨로 화면에 떠 있었어요. 간호사의 난처한 눈빛이 그 숫자보다 더 아프게 박혔습니다. 할인은 지갑을 뒤졌습니다. 구겨진 지폐 몇 장이 손끝에서 부스러질 듯 얇았어요.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세상은 아픈 아이 앞에서도 셈부터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게 할인이 여태 견뎌온 삶의 방식이었죠. 아이의 뜨거운 이마를 짚으며 발을 동동 구르는 그 짧은 순간 오래 묻어둔 기억 하나가 스쳤습니다. 아버지를 의문의 사고로 잃고 세상 천지에 혼자 남았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유진우였습니다. 대학 앞 낡은 벤치, 따뜻한 캔커피 하나. 그 온기가 전부인 줄 알았던 어린 날이었죠. 하지만 그 온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임신 소식을 전하던 날 유진우의 눈이 흔들리던 것을 할인은 아직 기억합니다. 기뻐하기는커녕 한 발짝 뒤로 물러서던 그 뒷모습.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연락을 끊었어요. 남긴 것은 사람이 아니라 빚뿐이었습니다. 그 뒤로 할인은 반찬 가게 한 귀퉁이에서 홀로 아이를 키웠습니다. 미움모라는 시선을 반찬 냄새로 덮으며 버텨온 세월이었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것, 그것만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갑옷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어떻게 알고 왔는지 병원 밖에서 낯익은 그림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사채업자 사내들이었습니다. 유진우가 남긴 빚을 빌미로 할인을 쫓던 자들이었죠. 그들의 눈이 할인을 알아보고 번뜩였습니다. 할인은 반사적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아이를 품 안쪽으로 더 깊이 끌어안았어요. 지켜야 할 것 앞에서 두려움은 오히려 다리에 힘을 실어주는 법입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 큰 길을 가로질렀습니다. 숨이 목 끝까지 차올랐어요. 등 뒤로 발소리가 집요하게 따라붙었습니다. 할인은 불빛이 가장 환한 쪽으로 무작정 달렸죠. 사람들로 붐비는 대형 쇼핑몰, 그 넓은 로비가 눈앞에 열렸습니다. 사람 사이에 숨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어요. 할인은 인파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매장과 매장 사이를 돌며 숨을 골랐죠. 그런데 뒤쫓는 그림자가
진열대 사이를 훑으며 점점 좁혀왔습니다. 사방이 막혀오는 느낌이었어요. 그 무렵 쇼핑몰 한편에는 한 남자가 조용히 매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말끔한 차림에 서늘한 분위기를 두른 사내였죠. 재강그룹의 후계자 서준혁이었습니다. 신분을 감춘 채 현장을 살피던 참이었어요. 하지만 하린은 그가 누구인지 알 리 없었습니다. 다급해진 하린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매달리듯 몸을 기댔어요. 제발 한 번만 제 남편인 척 해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낯선 이에게 매달리는 무례를 스스로도 알았지만 그 순간 하린에게 남은 자존심 따위는 없었어요. 오직 품 안의 아이 하나가 전부였죠. 준혁이 반사적으로 팔을 빼려 했습니다. 그러다 멈칫했어요. 하린의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품에서 축 늘어진 채 열에 들뜬 아이 때문이었죠. 낯선 여자의 절박함이 그의 걸음을 붙들었습니다. 준혁은 잠시 상황을 살폈어요. 여기서 소란을 피우는 것보다 응하는 편이 낫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아이에 대한 연민도 그 위에 겹쳤죠. 그는 자연스럽게 하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남의 아내한테. 사채업자들이 두 사람을 의심하며 다가왔어요. 준혁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늘한 눈으로 그들을 마주봤죠. 그 안에는 평생 사람을 부려온 자만이 두를 수 있는 격이 배어 있었습니다. 사내들의 낯빛이 굳었어요. 눈앞의 남자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것을 본능으로 알아챈 겁니다. 그들은 슬금슬금 물러섰습니다. 위압감이라는 것은 때로 주먹보다 무거운 법이죠. 위기가 지나가자 하린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품에 안긴 우주는 여전히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얕은 숨이 위태롭게 오르내렸습니다. 하린의 눈에 다시 절망이 차올랐죠. 사내들은 물러갔지만 아이의 열은 물러가지 않았으니까요. 준혁은 그냥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낯선 모자의 사정에 더 얽힐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몇 걸음 떼던 그의 발이 멈췄어요. 등 뒤에서 새어나오는 아이의 가쁜 숨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냉정과 온기 사이 그 좁은 틈에서 한 남자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날의 이 멈칫거림이 세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얽어맬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죠. 준혁이 하린과 우주를 데려간 곳은 도심 한복판의 큰 대학병원이었습니다. 하린은 그 높은 건물을 올려다보며 얼떨떨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곳은 자기 같은 사람이 함부로 발을 들이는 데가 아니라고 여겨왔으니까요. 그런데 접수 절차도 없이 곧장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기다렸다는 듯 우주를 받아 안았어요. 보호자분은 잠시 여기서 기다리세요. 하린은 진료실 앞 복도에 우두커니 섰습니다. 낯선 친절 앞에서 오히려 발밑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어요. 세상의 문이 이렇게 쉽게 열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우주는 링거를 맞고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잠들었습니다. 하린은 아이의 이마를 짚어봤어요. 뜨겁던 열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참았던 숨이 새어나왔죠. 그런데 병원비 걱정에 무거운 발걸음으로 원무과를 찾은 하린이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병원비가 이미 정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린은 창구 직원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저기 누가 냈다는 거예요? 직원은 그저 옅게 웃을 뿐 대답을 아꼈습니다. 하린의 손끝이 창구 위에서 가늘게 떨렸어요. 고마움과 잊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세상에 공짜 친절은 없다는 것을 하린은 너무 이른 나이에 배웠으니까요. 낯선 남자의 다정함 앞에서 하린의 마음속엔
오래된 그림자 하나가 겹쳐졌습니다. 유진우도 처음엔 그랬어요. 손을 내밀고 웃어주고 기대도 된다고 말했죠. 그 믿음이 무너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함께하겠다는 약속도 결국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 상처가 할인에게 가르친 것은 단 하나였어요. 기대지 않으면 무너질 일도 없다는 것. 그게 이 사람이 세상을 견뎌온 방식이었습니다. 할인의 눈앞으로 지난 세월이 스쳤어요. 반찬 가게 새벽 준비, 도마 위에서 끝없이 썰던 나물과 무, 손끝에 베어 지워지지 않던 마늘 냄새, 우주를 등에 업은 채 반찬통을 나르던 날들이었죠. 억척스럽다는 말을 훈장처럼 달고 버텨온 시간이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오니 우주가 눈을 떴어요. 아이는 준혁을 발견하고는 배시시 웃었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가 우리 도와주셨어. 아이의 말은 티 없이 맑았습니다. 그 순수한 온기가 준혁의 표정을 잠시 흔들었어요. 냉철하게만 살아온 남자의 얼굴에 낯선 결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 헛기침으로 그 흔들림을 덮었죠. 할인은 그런 준혁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 처음 보는 사이잖아요. 목소리엔 감사보다 경계가 더 짙게 배어 있었어요. 할인에게 이런 물음은 자기 방어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준혁은 대답 대신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지나가다 그런 겁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는 여유로운 태도로 말을 흘렸어요. 자신이 재간그룹의 후계자라는 사실은 한마디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할인은 짐작조차 하지 못했죠. 할인은 가방을 뒤져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반드시 갚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연락처라도 주세요. 병원비 조금씩이라도 꼭 갚을게요. 할인에게 빚은 곳 자존심이었습니다. 남의 신세를 진 채로는 하루도 편히 잠들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준혁은 이름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았어요. 갚을 생각 마세요. 그냥 아이가 낳은 걸로 됐습니다. 그러곤 그는 병실을 나섰습니다. 뒷모습이 서늘하면서도 어딘가 쓸쓸해 보였어요. 할인은 그가 사라진 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붙잡지도 그렇다고 마음 편히 보내지도 못한 채였죠. 병원을 나서는 준혁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아이의 웃음이 자꾸 눈에 밟혔던 겁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로 짧게 지시를 내렸어요. 할인을 쫓던 사체, 그 실체를 조용히 알아보라는 지시였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는 이 모자의 삶에 한 발을 들여놓고 있었죠. 한편 할인은 병원 로비를 지나며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요. 원무과 직원도 지나가던 간호사도 그 남자를 대할 때 유독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사람을 대하듯 말이죠. 할인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안도의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병원 정문을 나서던 할인의 눈에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그 사채업자 사내였어요. 기둥에 몸을 기댄 채 할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추격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죠. 할인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우주를 아는 팔에 저절로 힘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사내는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으로만 할인을 훑고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 뿐이었죠. 그 무심한 태도가 오히려 더 섬뜩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인은 자꾸 뒤를 돌아봤어요. 낯선 남자의 온기와 낯선 사내의 그림자가 하루 사이에 뒤엉켰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자꾸 그 다정한 남자에게 기울었어요. 할인은 그런 자신을 애써 다잡았습니다. 안 돼. 또 흔들리면 안 돼. 그것은 다시는 사람에게 기대지 않겠다던 오랜 다짐을 스스로에게
되새기는 소리였습니다. 한번 무너진 마음의 자리에 다시 벽을 세우려는 안간힘이었죠. 그 무렵 어둠 속에서 누군가 할인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자와도 준혁과도 다른 시선이었어요. 두 사람의 인연이 세상 밖으로 새어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할인을 둘러싼 그물이 서서히 좁혀오고 있었죠. 며칠 뒤 준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류 한 뭉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유진우가 남긴 빈 내역이었어요. 할인 모자를 쫓던 사체의 실체를 조용히 들여다보던 참이었죠. 처음엔 그저 흔한 추심 문제로만 보였습니다. 어디서나 볼 법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뜯는 뻔한 그림이었어요. 준혁은 숫자를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유진우가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 쓰고 잠적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그 빚이 할인에게 넘어간 것도 확인됐습니다. 딱한 일이지만 세상에 흔한 사연이기도 했어요. 그 무렵 할인의 반찬 가게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낯익은 손님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돈을 받으러 오는 사내들이었죠. 며칠 전 저녁의 일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려던 할인 앞에 사내 하나가 들어섰어요. 도할인 씨, 이달 것도 밀렸네. 사내는 진열대를 눈으로 훑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빚은 제가 진 게 아니에요. 진우 씨가 쓴 돈이잖아요. 아, 유진우?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는데? 사내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도망갔고 전화도 안 받아. 그럼 남은 사람이 갚아야지. 세상 이치가 그래. 저는 그 돈 구경도 못했어요. 같이 살았으면 같이 쓴 거지. 애까지 낳은 사이에 그 말을 누가 믿어? 할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이 막혔어요. 억울함을 증명할 길 없는 사람에게 세상은 늘 침묵을 강요하는 법이죠. 애 딸린 몸으로 어디까지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 응? 그 말에 할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우주라는 존재가 그들의 입에 오르는 순간 할인은 온몸이 서늘해졌어요. 하지만 그날의 사내는 그저 돈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지겹도록 반복되어 온 흔하디흔한 빚 독촉이었죠. 그런데 할인이 쇼핑몰에서 그 낯선 남자의 도움을 받은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무언가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고 있었어요. 돈을 받으러 오던 사내들의 낯빛이 어느 날부터 바뀐 겁니다. 밀린 이자를 셈하던 손길이 어느새 다른 것을 뒤지는 손길로 변해 있었어요. 마치 애초에 돈 따위엔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처럼 말이죠. 누군가 뒤에서 조용히 방향을 틀어놓은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이 누구의 것인지는 짙은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았어요. 며칠 뒤 할인 앞에 나타난 사내는 이전과 결이 달랐습니다. 옷차림도 말투도 한결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래서 더 서늘했죠. 잘 벼려진 칼일수록 소리 없이 파고드는 법입니다. 도할인 씨, 이제 돈 이야기는 접어둡시다. 사내가 진열대를 손끝으로 툭 건드렸어요. 할인의 손이 도마 위에서 멈췄습니다. 내 아버지 물건, 그거 어디 있어? 할인의 세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도마를 쥔 손끝이 가늘게 떨렸어요. 우리 아버지요?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시침이 떼지 마. 도경민이 남긴 거 네가 갖고 있잖아.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이 낯선 사내의 입에서 튀어나온 순간 할인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왜 지금, 왜 이 자리에서 아버지가 거론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10수년을 덮어둔 상처가 예고도 없이 헤집어진 겁니다. 이것이 더 이상 빚 문제가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했죠. 사내가 물러간 뒤에도 할인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남을 삶는 물이 넘쳐 흘러도 알아채지 못했어요.
머릿속엔 오래 잊고 지낸 아버지의 얼굴만 어른거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나날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그 무렵 아버지는 부쩍 말수가 줄었습니다. 저녁상 앞에서도 자꾸 창밖을 살피곤 했죠.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어린 하리는 그저 아버지가 피곤한 줄만 알았어요.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물으면 아버지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다. 아무 일도 없어. 하린이 너만 잘 지내면 돼. 그 말이 거짓이었다는 걸 하린은 아버지를 잃고 나서야 어렴풋이 짐작했어요. 아버지는 딸을 지키려 홀로 무언가를 삼키고 있었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하린은 오래된 유품 상자를 떠올렸어요. 장롱 깊숙이 넣어둔 상자였죠. 그러나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그 안엔 대단한 물건이 없었습니다. 빛바랜 사진 몇 장, 낡은 손목시계, 그리고 뚜껑에 이상한 글자가 새겨진 만년필 한 자루. 그게 전부였어요. 무엇을 내놓으라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 막막함이 하린의 두려움을 더 크게 키웠어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위험만큼 사람을 옥죄는 것은 없으니까요. 한편 준혁도 같은 무렵 이상한 낌새를 감지하고 있었어요. 며칠 새 추심의 결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단순히 돈을 받아내려는 손길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뒤에서 방향을 틀어 하린을 조이고 있었죠.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빚이 아니라 미끼라고. 준혁은 그 이유를 더 파고들려 했습니다. 그러나 서류와 자금 흐름이 교묘하게 얽혀 있었어요. 돈이 어디서 나와 어디로 흘러갔는지 마치 일부러 지운 듯 흔적이 끊겨 있었습니다. 실무자 뒤에 누군가 있다는 신호는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그 얼굴만은 철저히 가려져 있었죠. 그는 벽에 부딪힐 때마다 확신이 짙어졌습니다. 이 뒤에 만만찮은 자가 숨어 있다는 확신 말입니다. 그날 밤 하리는 잠든 우주 곁에 앉아 오래 뒤척였어요. 낯선 남자 서준혁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에게 이 일을 털어놓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또 누군가에게 기댔다가 그 손이 놓이면 그땐 정말 끝이야. 기대고 싶은 마음과 믿지 못하는 마음이 하린의 안에서 밤새 부딪혔습니다. 그것은 상처받은 사람만이 아는 온기를 앞에 두고도 다가서지 못하는 서글픈 망설임이었어요. 하린은 유품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만년필을 꺼내 손바닥에 올려봤어요. 차갑고 오래된 쇠붙이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뚜껑에 새겨진 낯선 글자가 희미하게 반짝였죠. 도무지 말이 안 되는 빚 액수, 아버지의 물건을 찾는 자들. 이 모든 것이 어쩌면 이 작은 펜 하나로 이어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때의 하린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저녁 하린의 망설임을 알기라도 한 듯 준혁이 반찬 가게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좁은 가게 안에 나물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하린은 그를 보고 반가움보다 경계부터 앞세웠죠. 준혁은 그런 하린 앞에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우주는 좀 어때요? 열은 다 내렸습니까? 뜻밖의 물음이었습니다. 병원비를 갚겠다는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린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덕분에요. 이제 뛰어다녀요. 다행입니다. 준혁은 짧게 웃었습니다. 그러곤 잠시 뜸을 들이다 조심스레 말을 이었어요. 실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요. 그 빈말입니다. 아무래도 좀 이상해요. 하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남의 일에 이렇게까지 마음을 쓰는 이 남자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죠. 그러나 내 아버지 물건이라는 말이 며칠째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혼자 짊어지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었어요. 하린은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레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물건을 내놓으라고. 준혁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왜 거론되는지 그 물음이 그의 안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 준혁은 조용히 움직였어요. 그룹 안에 오래 묻혀있던 옛 기록들을 은밀히 들춰본 겁니다. 며칠 뒤 그가 할인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전과 달리 무거웠어요. 할인 씨, 아버님에 대해 알아낸 게 있습니다. 할인은 영문을 몰라 그를 바라봤어요. 아버님 성함이 도경민 씨 맞죠? 10여 년 전 제강그룹에서 일하셨더군요. 네, 우리 아버지가 제강에 계셨다고요? 할인은 처음 듣는 이야기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버지는 집에서 회사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성실히 출근하고 늦게 돌아오는 아버지였을 뿐이었죠. 회계와 감사를 맡으셨던 분입니다. 숫자 하나 허투루 넘기지 않는 아주 성실한 분이셨다더군요. 준혁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그는 잠시 뜸을 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회사 자금이 어딘가로 새어나가는 걸 눈치채셨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혼자 파고드셨어요. 할인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딸조차 몰랐던 아버지의 또 다른 얼굴이었어요. 준혁의 이야기는 거기서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버님이 누명을 쓰고 회사에서 밀려나셨습니다. 횡령범으로 몰리셨던 거죠. 그럴 리가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압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준혁은 담담히 할인을 마주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거운 한마디를 꺼냈어요. 명예를 잃으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로 돌아가셨더군요. 그런데 그 사고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습니다. 할인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제야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는 자주 넋을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밥을 뜨다 말고 한참을 멍하니 있곤 했죠. 어느 밤엔 어린 할인을 오래도록 끌어안기도 했어요. 그때는 그저 술에 취한 줄만 알았습니다. 이제와 돌아보니 그건 딸에게 남기는 마지막 인사였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할인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오래 덮어둔 슬픔이 다시 살아나 목을 조여왔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 할인은 홀로 아이를 갖게 됐어요. 미움모라는 세상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죠. 반찬가게 한 귀퉁이에서 우주를 업고 버텨온 세월이 눈앞을 스쳤습니다. 엄마, 나는 아빠 없어요? 우주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와 그렇게 물은 날이 있었어요. 할인은 뭐라 답해줘야 할지 몰라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아빠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 막막함 앞에서 유재혁에 대한 원망과 체념이 뒤섞였죠. 아버지만 살아계셨다면 이렇게까지 외롭진 않았을 텐데. 밀려드는 그리움에 할인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기댈 어깨 하나 없이 버텨온 세월이 그 한마디에 다 담겨 있었어요. 준혁은 그런 할인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위로의 말을 건네는 대신 그저 곁을 지켰어요. 때로는 침묵이 어떤 말보다 따뜻한 법이죠. 이윽고 준혁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아버님이 남기신 물건이 있습니까? 그자들이 찾는다는 그 물건 말입니다. 할인은 장롱 깊은 곳에서 유품 상자를 꺼내왔어요. 오랜만에 열어본 상자에선 세월의 냄새가 났습니다. 빛바랜 사진과 낡은 소지품들 뿐이었죠. 대단한 물건이라고는 없었어요. 보시다시피 별거 없어요. 사진 몇 장이랑. 그러다 할인의 손이 한 물건에서 멈췄습니다. 만년필 한 자루였어요. 준혁의 시선도 그 펜에 따라 멈췄습니다. 할인은 만년필을 집어 뚜껑을 살폈어요.
거기엔 낯선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모르스 솔라. 뜻도 모를 라틴어였죠. 고작 오래된 펜 하나를 왜 하리는 대수롭지 않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소중히 간직하라던 당부만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어린 하린의 손에 이 펜을 쥐어주던 아버지의 목소리였죠. 하린아, 이건 꼭 지켜야 한다. 알았지? 그때는 그 말의 무게를 알지 못했습니다. 낡은 펜 한 자루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렇게 흘려넘긴 당부였죠. 진실은 늘 가장 하찮아 보이는 것 속에 숨어 있는 법인데 말입니다. 준혁은 그 만년필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어딘가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지금의 추심이 하나의 실로 이어져 있을지 모른다는 직감이었죠.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는 그 예감을 속으로 삼켰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늦도록 아버지의 흔적을 함께 쫓았습니다. 낡은 사진을 넘기는 손끝이 이따금 스쳤어요. 그럴 때마다 하리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래 닫아둔 문틈으로 온기가 새어드는 듯했죠. 동정으로 시작된 준혁의 마음도 조금씩 다른 빛깔로 물들어갔어요. 연민을 넘어선 무언가가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온기방 어둠 속에서는 다른 눈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누군가 준혁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시선은 곧장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표적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은밀한 보고였죠. 보고를 받은 어둠 속 인물의 표정이 서늘하게 굳었어요. 오래 잠자던 위협이 다시 눈을 뜬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탐색은 이미 누군가의 감시 아래 놓여 있었던 거죠. 밤이 깊었습니다. 하리는 상자를 정리하다 다시 만년필을 손에 들었어요. 무심코 뚜껑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차가운 쇠붙이의 감촉이 손끝에 남았죠. 그 낡은 펜 안에 아버지가 목숨으로 지킨 비밀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하리는 여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준혁은 제강그룹 본사 자신의 집무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넓은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차갑게 반짝였어요. 책상 위엔 하린을 올가맨 사체의 뿌리를 캔 자료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얽힌 실타래를 며칠째 끈질기게 풀어오던 참이었죠. 끊겼던 자금의 흐름이 마침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겹겹이 가려둔 장막 뒤에서 한 사람의 이름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제강그룹 부회장 한동철이었습니다. 준혁의 눈빛이 서늘하게 굳었죠. 빚은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할인을 올감해 무언가를 토해내게 하려는 미끼였어요. 유진우가 남긴 빚은 그저 그물을 던지기 좋은 구실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리고 한동철이 그토록 손에 넣으려던 것은 12년 전 도경민이 세상에 폭로하려던 횡령의 원본 자료였죠. 여기서 시간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젊은 시절의 서 회장과 도경민은 둘도 없는 벗이었어요. 가진 것이라곤 맨손과 패기뿐이던 두 청년이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사무실에서 함께 회사의 첫 그림을 그렸어요. 밤을 새워 도면을 붙들고 씨름하던 날들이었죠. 라면 하나를 둘이 나눠 먹던 밤도 많았습니다. 김이 서린 창가에서 두 사람은 꿈을 이야기했어요. 언젠가 이 회사를 크게 키우자고. 그 온기가 훗날 제강그룹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함께 흘린 땀으로 쌓아 올린 동지애였죠. 첫 계약을 성사시키던 날이었어요. 서 회장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똑같은 만년필 두 자루였죠. 그는 두 펜의 뚜껑에 같은 글자를 새겼습니다. 모르스 솔라. 죽을 때까지 우리 영원히 함께라는 뜻이었어요. 이건 자네 거야. 우리 우정, 죽어도 변치 말자고.
서 회장은 그중 한 자루를 도경민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어요. 두 사람의 젊은 날을 통째로 담은 약속의 증표였죠. 세월이 흘러 회사는 눈부시게 커졌습니다. 도경민은 회계와 감사를 맡아 회사의 안살림을 지켰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눈에 이상한 숫자가 걸렸습니다. 장부 곳곳에서 돈이 조용히 새어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뒤엔 야심만 앞서던 임원 한동철이 있었어요. 그는 교묘하게 장부를 조작하고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도경민은 홀로 고뇌했어요. 그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할지 조용히 덮어야 할지 말이죠. 결국 도경민은 바로잡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밝히려던 그에게 돌아온 것은 누명이었어요. 오히려 그가 횡령범으로 몰린 겁니다. 정의를 택한 자가 죄인이 되는 세상의 가장 잔인한 얼굴이었죠. 서 회장은 친구의 결백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동철은 교활했어요. 도경민이 오히려 회사 돈에 손을 댄 것처럼 증거를 꾸며놓은 겁니다. 장부도 정황도 하나같이 도경민을 가리키고 있었죠. 눈앞에 놓인 증거들이 서 회장의 믿음을 자꾸만 흔들었습니다. 마음으론 친구를 편들면서도 그 마음을 뒷받침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더 안타까운 건 도경민 본인이었습니다. 정작 그가 입을 굳게 닫았던 겁니다. 서 회장이 나서려 할 때마다 도경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자네까지 휘말리면 안 돼. 이건 나 혼자 감당할 일이야. 그 말뿐이었습니다. 도경민은 홀로 진실을 파헤치다 위험이 서 회장에게까지 번질까 두려웠던 거죠. 오히려 친구를 밀어내며 스스로 죄인의 길로 걸어 들어갔던 겁니다. 서 회장은 그 속뜻을 뒤늦게야 헤아렸어요. 친구가 자신을 지키려 모든 걸 홀로 짊어졌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친구가 명예를 잃고 회사에서 밀려나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무력감이 평생 그의 가슴에 못이 되어 박혔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경민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 회장은 그 부채감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어요. 지켜주지 못한 벗에 대한 죄책감이었죠. 그것은 세월이 흘러도 아물지 않는 오래된 상처였습니다. 한동철은 달랐어요. 그는 도경민을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승승장구했습니다. 도경민이 사라진 자리를 밟고 올라 부회장 자리까지 꿰찼죠. 진실을 삼킨 자가 가장 높은 곳에 오른 겁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어느 저택 뒷마당, 한동철이 어둠 속에서 부하를 마주하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습니다. 그 여자가 가진 걸 반드시 회수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동철은 오랫동안 도경민의 딸을 잊고 지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라 여겼으니까요. 그런데 그 여자가 후계자 준혁과 엮이기 시작한 겁니다. 오래 잠자던 불안이 다시 눈을 떴어요. 혹시 도경민이 그 증거를 딸에게 남긴 것은 아닐까? 그 불안이 한동철을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는 이제 할인뿐 아니라 어린 우주에게까지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궁지에 몰린 짐승이 더 사나워지는 법이죠. 같은 시각 준혁은 할인이 지녔던 유품들을 하나하나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사진, 시계, 그리고 그 낡은 만년필.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뜩였어요. 어쩌면 그 펜이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었죠. 아직 확신은 없었지만 심장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위협이 코앞까지 다가온 것을 직감했으니까요. 그는 할인과 우주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룹이 소유한 눈에 띄지 않는 거처였습니다. 할인 씨, 잠시 몸을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전에 없이 단호했어요.
하리는 그 눈빛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읽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뭘 알아내신 거예요? 준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다 말할 수는 없었어요. 진실이 너무 크고 무거웠으니까요. 그는 할인을 놀라게 하지 않으려 애써 담담한 척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감싼 긴장까지 감추지는 못했죠. 곧 다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우주부터 안전한 곳으로 옮깁시다. 할인은 여전히 이 남자를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이름 앞에서는 망설일 수 없었어요. 결국 그의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지키는 일 앞에서 어미의 자존심은 늘 뒤로 밀리는 법이니까요. 그 무렵 한동철도 준혁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후계자가 그 여자의 일에 깊이 발을 들였다는 보고였어요. 그의 얼굴이 서늘하게 굳었습니다. 잊고 살던 과거가 하필 그 아들의 손에서 되살아나고 있었으니까요. 한동철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래 묻어둔 비밀이 세상 밖으로 새어나올지 모른다는 불안이었죠. 조용하던 물밑에서 거대한 두 힘이 마침내 서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며칠 뒤 할인과 우주는 도심이 내려다 보이는 그룹 소유의 조용한 저택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넓은 거실 창으로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졌어요. 반지하 단칸방만 알던 할인에게는 딴 세상 같은 공간이었죠. 할인은 그 낯선 넓이 앞에서 오히려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날 준혁은 아버지 서 회장에게 두 사람을 정식으로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마음 쓰는 여자가 있다는 아들의 말에 서 회장이 직접 저택을 찾은 겁니다. 할인은 옷매무새를 몇 번이나 다듬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매만져도 채워지지 않는 거리감이 있었죠. 바로 이 자리에서 준혁의 정체가 할인에게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그가 재강그룹의 후계자라는 사실 말이에요. 할인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재강그룹 후계자요? 그럼 그동안 저를 도와준 분이 말끝을 잇지 못한 채 할인의 얼굴이 굳었어요. 병원에서도 저택에서도 어렴풋이 느꼈던 그 이질감의 정체가 이제야 손에 잡혔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를 그토록 조심스레 대했는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해된 겁니다. 반찬가게 앞치마와 재벌가 응접실. 그 까마득한 간극이 할인을 한없이 작게 만들었죠. 서 회장은 아들이 데려온 여자를 조심스레 맞이했습니다. 인자한 눈빛이었지만 어딘가 거리를 두는 기색도 있었어요. 그는 아직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저 아들의 마음을 살피러 온 아버지였을 뿐이었죠. 어색한 인사가 오가는 동안 6살 우주는 지루했던 모양입니다. 아이는 엄마 곁을 맴돌다 짐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급히 거처를 옮기며 할인이 챙겨온 아버지의 유품 상자였죠. 그 안을 헤집던 우주가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낡은 만년필이었어요. 엄마, 이거 뭐야? 나 가져도 돼? 우주는 그 펜을 장난감처럼 손에 쥐고 놀았습니다. 어른들의 이야기 사이를 아장아장 맴돌았어요. 작은 손이 펜을 이리저리 돌려댔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이가 쥔 펜이 오후 햇살에 비스듬히 비쳤어요. 뚜껑에 새겨진 글자가 빛을 받아 반짝 드러났습니다. 무심코 아이 쪽으로 눈길을 옮기던 서 회장. 그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어요. 시선이 그 펜에 못 박힌 듯 멈췄습니다. 서 회장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는 홀린 듯 우주에게 다가갔죠. 얘야, 그거 잠깐 할아버지 좀 보여주겠니?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우주는 영문도 모른 채 펜을 내밀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건네받은 서 회장. 그는 뚜껑의 글자를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봤습니다. 모르스 솔라. 죽을 때까지 우리
영원히 함께. 젊은 날 자신이 벗에게 새겨 건넨 바로 그 글자였어요. 세상에 단 2자루뿐인 펜. 그중 한 자루가 지금 그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서 회장의 눈앞으로 지난 세월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라면을 나눠 먹던 밤, 도면을 붙들고 씨름하던 새벽, 첫 계약을 성사시키고 얼싸안던 그 벅찬 날, 그리고 그 펜을 친구의 손에 쥐어주던 순간까지. 이게 왜 여기 있어? 서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눈으로 할인을 바라봤어요. 이 펜 어디서 났나? 자네 누구야? 제 아버지 유품이에요. 도경민이라고 그 이름이 할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이었어요. 서 회장의 몸이 크게 휘청였습니다. 눈앞의 여자가 도경민의 딸임을 깨달은 겁니다. 그토록 지켜주지 못했던 벗의 하나뿐인 핏줄이었어요. 벗을 잃은 뒤 차마 낯을 들 수 없어 그 딸이 어찌 사는지조차 살피지 못했던 자신이었죠. 그런 그의 앞에 친구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서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듯 무너졌습니다. 그러곤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노인의 울음이 넓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12년을 가슴에 묻어둔 죄책감이 마침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겁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널 지켜주지 못했어. 그 말은 할인에게 하는 것 같았지만 실은 세상을 떠난 벗에게 건네는 뒤늦은 사죄였어요. 12년 동안 단 하루도 내려놓지 못한 마음의 짐이었죠. 서 회장은 할인의 손을 두 손으로 꼭 붙잡았습니다. 노인의 손이 가늘게 떨렸어요. 네가 경민이 딸이구나.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말을 잇지 못한 채 그는 다시 울음을 삼켰습니다. 친구의 딸을 이제야 마주했다는 회한이 늙은 가슴을 무너뜨렸어요. 할인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버지와 이 노인의 오랜 우정도 만년필에 담긴 진짜 의미도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저 낯선 노인이 아버지의 이름 앞에 무너지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볼 뿐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를 아세요? 할인의 물음에 서 회장은 젖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다마다 내 평생 둘도 없는 벗이었다. 그날 준혁과 할인은 서 회장의 입을 통해 처음으로 진실의 윤곽을 맞춰나갔어요. 도경민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왜 누명을 쓰고 밀려났는지, 그리고 그 억울한 죽음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 말이죠.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이야기를 들을수록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저 성실하기만 했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홀로 짊어졌던 무게가 이제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딸조차 몰랐던 아버지의 진짜 얼굴이었죠. 서 회장은 소매자락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러곤 오랜 무력감을 떨쳐내듯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의 눈빛이 어느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반드시 경민이 억울함을 풀어줄 거야. 12년 전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자신을 그는 더 이상 용서하지 않기로 했어요. 벗에게 진 빚을 갚을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준혁도 아버지 곁에서 결심을 굳혔습니다. 두 부자의 눈빛이 같은 곳을 향했어요. 이제 진실을 밝히자는 반격의 신호였죠. 오래 웅크리고 있던 정의가 마침내 몸을 일으킨 겁니다. 그날 밤 할인은 만년필을 가만히 손에 쥐어봤어요. 낮에 서 회장이 그토록 무너지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고작 낡은 펜이라 여겼던 이 물건이 대체 무엇을 품고 있는 걸까? 어쩌면 이건 단순한 유품이 아닐지도 몰라. 아버지가 목숨처럼 지키라던 당부가 새삼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이 작은 펜 하나가 아버지가 남긴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예감. 그 예감이 할인의 가슴을 조용히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이튿날 아침 저택 서재에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서 회장과 준혁 그리고 할인이었죠. 책상 한가운데엔 문제의 만년필이 놓여 있었어요. 아침 햇살을 받은 낡은 펜이 오늘따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서 회장의 기억이 실말이었습니다. 도경민이 이 펜을 딸에게 그토록 지키라 당부했다는 사실, 거기에 무언가 뜻이 숨어 있으리라는 직감이었죠. 준혁은 조심스레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할인 씨, 이 펜을 한번 열어봐도 되겠습니까? 할인은 마른 침을 삼켰어요. 아버지의 유일한 유품에 손을 대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에 다가서려면 피할 수 없는 일이었죠. 준혁의 손이 조심스레 움직였습니다. 펜의 몸통을 천천히 돌렸어요. 오래된 나사가 뻑뻑하게 풀렸습니다. 그리고 몸통이 두 조각으로 갈라지는 순간이었어요. 안쪽에서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손톱보다도 작은 초소형 저장 장치였어요. 세월의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오랜 잠에서 깨어난 겁니다. 세 사람 사이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런 게 여기 들어 있었어?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토록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낡은 펜. 그 안에 아버지의 비밀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할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죠. 그제야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토록 이건 꼭 지켜야 한다고 했는지, 왜 낡은 펜 하나를 그리 소중히 간직하라 했는지 말이에요. 뜻도 모른 채 할인은 12년 동안 아버지의 진실을 품고 살았던 겁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가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어린 딸의 손에 펜을 쥐어주던 그 목소리. 이제야 할인은 그 말의 무게를 온전히 헤아렸어요. 아버지는 딸의 안전을 위해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던 겁니다. 만약 진실을 다 알려줬다면 어린 딸까지 위험에 빠졌을 테니까요. 그래서 아버지는 홀로 그 무게를 짊어졌습니다. 딸에게는 그저 지키라는 말 한마디만 남긴 채로요. 그것은 설명을 삼킨 아버지의 가장 깊은 사랑이었죠. 할인은 끝내 오열했습니다. 12년 동안 몰랐던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야 가슴을 파고든 겁니다. 아빠, 나는 몰랐어. 아무것도 몰랐어. 그 울음은 뒤늦은 딸의 사죄였어요. 아버지의 침묵이 실은 얼마나 외로운 사랑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은 자의 통곡이었죠. 서 회장도 그 곁에서 함께 무너졌습니다. 친구의 유품 속에서 나온 진실을 마주한 겁니다. 경민아, 자네 얼마나 외로웠나? 노인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어요. 친구가 마지막까지 홀로 짊어졌을 그 무게를 헤아린 겁니다. 곁에 있어주지 못했다는 회한이 다시 그를 흔들었죠. 벗의 딸과 벗의 오랜 친구가 같은 슬픔 앞에 나란히 울고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준혁이 저장 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오래된 파일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세 사람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 안에는 상상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어요. 한동철이 수십 년간 저지른 횡령의 기록, 교묘하게 조작된 장부, 빼돌린 자금이 흘러간 경로까지 모든 것이 고스란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도경민이 목숨을 걸고 모은 증거였죠. 준혁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이거면 됩니다. 이거면 한동철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도경민이 왜 아무 설명도 남기지 않았는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이 증거가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얼마나 큰 위험이 뒤따를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뜻을 숨긴 채 오직 딸의 안전만을 택했던 거죠. 앞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로 맞물렸어요. 서 회장과 준혁은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안전하게 갈무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팀을 은밀히 꾸렸어요. 한동철을 무너뜨릴 준비에 들어간 겁니다. 12년 만에 반격의 칼을 벼리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한동철도 낌새를 채기 시작했어요. 후계자 준혁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보고였습니다. 궁지에 몰린 한동철이 전면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먼저 여론부터 흔들려 했어요. 그런 자료가 있다면 그건 조작된 겁니다. 죽은 사람 이름을 팔아 나를 음해하는 거예요. 한동철은 뻔뻔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증거의 진위와 출처를 문제 삼은 겁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 얼마든지 우길 수 있다는 계산이었죠. 진실을 덮어온 자의 흔한 수법이었어요. 동시에 그는 은밀한 손도 뻗쳤습니다. 남아있을지 모를 원본 자료를 없애려 한 겁니다. 흔적을 지우고 증인을 입막음하려는 최후의 은폐였어요. 궁지에 몰린 짐승일수록 더 위험한 법이죠. 그리고 한동철의 눈이 마침내 할인 모자를 향했습니다. 그 여자와 애를 먼저 손봐. 자료보다 그게 먼저야.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이제 위협은 할인과 우주에게 바짝 조여들었습니다. 진실이 세상에 나오기 직전 어둠은 마지막 발톱을 드러낸 겁니다. 그날 밤 할인은 잠든 우주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어요. 아이의 고른 숨소리가 어둠 속에 잔잔히 퍼졌습니다. 아버지가 목숨으로 지킨 진실이 이제 자신의 손에 쥐어져 있었어요. 아빠, 나 이거 잘 지킬 수 있을까? 할인은 만년필을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두려움과 다짐이 뒤섞인 밤이었죠. 진실을 밝히려는 자와 덮으려는 자. 두 힘이 마침내 정면으로 부딪히기 직전이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가 저택을 무겁게 감싸고 있었어요. 며칠 뒤 재강그룹 법률팀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긴 탁자 위엔 도경민이 남긴 자료가 빼곡히 출력되어 있었어요. 준혁과 서 회장, 그리고 전문가들이 그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마침내 그 자료의 진위를 가리는 순간이 온 겁니다. 한동철은 그 자료를 조작이라 몰아붙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보님을 증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저장 장치를 정밀하게 들여다봤어요. 데이터가 만들어진 시점, 손을 댄 흔적, 파일의 원본 여부까지 샅샅이 살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전문가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작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12년 전 그대로예요. 틀림없는 진본입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 공기가 크게 흔들렸어요. 준혁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서 회장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벗이 목숨으로 지킨 진실이 마침내 세상 앞에 설 자격을 얻은 겁니다. 조작된 자료라 우기던 한동철의 주장은 힘을 잃었습니다. 남몰래 원본을 없애려던 그의 시도마저 물거품이 됐어요. 이미 자료는 여러 곳에 안전하게 복제되어 있었으니까요.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씩 막혀갔습니다. 자료를 근거로 한동철의 오랜 죄가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에 걸친 횡령, 교묘하게 꾸민 장부, 빼돌린 회사 돈이 흘러간 길, 그가 쌓아 올린 부와 권력이 실은 훔친 것 위에 세워진 것이었죠. 그런데 자료를 파고들수록 더 큰 진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2년 전 도경민의 그 사고, 그것이 사고가 아니었던 겁니다. 자료의 마지막 폴더에는 도경민이 직접 남긴 짧은 메모가 있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것, 집 앞에 낯선 차가 며칠째 서 있다는 것, 그리고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든 이 자료를 믿어달라는 떨리는 필체의 마지막 문장이었죠. 기록을 다시 맞춰보니 정황은 분명했습니다.
도경민이 세상에 진실을 알리려던 바로 그 무렵 그는 한적한 도로에서 홀로 사고를 당했어요. 목격자도 상대 차량도 끝내 밝혀지지 않은 사고였습니다.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마지막 통화만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죠. 진실을 밝히려던 자를 영원히 침묵시키려는 치밀하게 짜인 죽음이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하리는 저택방 안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고가 아니었다고요? 하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12년 동안 사고로만 알았던 아버지의 죽음. 그 뒤에 사람의 손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래 삼켜온 그리움이 순식간에 분노로 타올랐어요. 우리 아빠가 그렇게 억울하게. 하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버지가 겪었을 두려움이 그제야 실감났어요. 미행을 눈치채고 집 앞에 낯선 차를 살피며 언제 닥칠지 모를 위협에 홀로 떨었을 그 마지막 나날들. 그러면서도 딸에게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던 아버지였죠. 말수가 줄어들던 아버지. 자꾸 창밖을 살피던 아버지. 어린 딸을 오래도록 끌어안던 그 밤. 이제 그 모든 장면의 의미가 선명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면서도 딸 앞에서는 애써 웃었던 겁니다. 아빠는 다 알고 있었으면서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하리는 끝내 오열했어요. 그 울음엔 원망이 아니라 뒤늦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침묵이 실은 딸을 지키려는 마지막 방패였다는 그 사실 말이죠. 바로 그때 서 회장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하린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감쌌어요. 내가 아는 경민이를 자네한테 들려주고 싶구나. 노인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그는 법과의 지난 날을 하나씩 풀어놓았어요. 라면 하나를 나눠 먹던 청춘의 밤, 회사를 함께 키우던 벅찬 날들, 그리고 끝까지 옳았던 벗에 고든 성품까지. 내 아버지는 말이다.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 옳은 길만 걸으려 했던 사람이야. 하리는 그제야 아버지의 진짜 얼굴과 마주했습니다. 그저 성실한 가장으로만 알았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누군가에겐 둘도 없는 벗이었고 불의 앞에 굽히지 않은 의인이었던 겁니다. 딸이 평생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모습이었죠. 내 아버지는 끝까지 옳았다. 서 회장의 그 말에 하린의 가슴이 뜨겁게 차올랐어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잃은 것은 명예였지만 그 고든 마음만은 끝내 지켜냈던 겁니다. 그러자 그동안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로 맞물렸어요. 상식을 벗어난 빚의 규모, 집요하기 짝이 없던 추심, 내 아버지 물건을 내놓으라던 그 이상한 요구까지 모두가 이 진실을 향한 화살표였던 겁니다. 할인이 고작 펜이라 흘려 넘겼던 그 만년필, 그것이 실은 아버지가 목숨으로 지킨 진실의 그릇이었어요. 가장 하찮아 보이던 것이 가장 무거운 것을 품고 있었던 거죠. 여기에 또 하나의 힘이 더해졌습니다. 도경민의 옛부하 남기태였어요. 오랜 세월 두려움에 눌려 침묵하던 사람이었죠. 그가 마침내 양심을 걸고 나선 겁니다. 이제는 말해야겠습니다. 도 과장님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남기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12년을 짓눌러온 죄책감을 이제야 내려놓은 겁니다. 침묵도 죄가 될 수 있음을 그는 오래 곱씹어온 듯 했어요. 남기태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원본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었다면 그의 증언은 어떻게를 채워주었죠. 두 개의 진실이 맞물리자 증거의 무게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동철이 빠져나갈 길은 이제 완전히 막혔어요.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종적을 감췄던 한 사내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어요. 우주의 친부 유진우였습니다.
할인이 재벌가와 얽혔다는 소문을 어디선가 주워 들은 겁니다. 돈 냄새를 맡은 그가 하필 이 폭풍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폭풍은 이제 두 방향에서 동시에 몰아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튿날 오후 저택 응접실로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종적을 감췄던 유진우였어요. 말끔하게 차려입었지만 그 눈빛엔 초조한 샘속이 어른거렸습니다. 할인은 그를 보는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6년 만에 마주한 얼굴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할인은 미처 몰랐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등장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궁지에 몰린 한동철이 꾸민 연막이었던 겁니다. 유진우에게 은밀히 돈을 쥐어주고 저택을 소란스럽게 만들라 사주한 거였죠. 시선을 한 곳에 묶어두려는 교활한 수였어요. 오랜만이네, 할인아. 잘 지냈어? 유진우는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할인은 그 웃음이 소름 끼치게 낯설었어요. 한때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다 믿었던 얼굴이 이제는 낯선 가면처럼 느껴졌죠. 여긴 어떻게 알고? 소문 다 들었지. 네가 재벌집이랑 엮였다며? 그 말에 할인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유진우가 왜 나타났는지 단번에 알아챈 겁니다. 그는 아이가 보고 싶어 온 게 아니었어요. 돈 냄새를 맡고 찾아온 거였죠. 우주는 내 핏줄이야. 아빠로서 권리가 있다고. 유진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친권을 빌미로 위자료를 뜯어낼 속셈이었어요. 아이를 앞세운 그 말에 할인은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아이의 아버지라는 이름은 무거웠으니까요. 바로 그때 준혁이 응접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유진우 앞에 조용히 마주 섰어요. 두 남자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우주 아버지 되신다고요? 그럼 하나 물읍시다. 준혁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아이가 지금 몇 살인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하나라도 아는 게 있습니까? 유진우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아이의 얼굴조차 제대로 떠올리지 못하는 눈치였죠. 그가 원하는 것이 할인도 우주도 아니라는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오직 돈뿐이었어요. 그건 상관없잖아. 어쨌든 내 자식이니까. 유진우가 발끈했지만 목소리엔 힘이 없었습니다. 준혁의 물음이 그의 밑바닥을 그대로 비춰버린 겁니다. 준혁 앞에서 유진우는 지난 날을 스스로 드러내고 말았어요. 임신 소식에 겁을 먹고 도망쳤던 나약함, 빚만 남긴 채 자취를 감췄던 무책임, 책임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한 번도 감당해 본 적 없는 사내였죠. 그 초라한 밑바닥이 씁쓸하게 비쳤습니다. 할인은 그런 유진우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을 조용히 접었습니다. 한때는 저 사람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캔커피 하나에 세상을 다 가진 듯했던 어린 날이 스쳤어요. 그러나 그 온기는 처음부터 가짜였는지도 모릅니다. 할인은 이제 그 환상에서 완전히 벗어났죠. 미련을 접는 일은 아팠지만 동시에 오래 묵은 짐을 내려놓는 일이기도 했어요. 준혁이 유진우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 아이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그 한마디엔 할인과 우주를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유진우는 무어라 우물거리다 결국 등을 돌렸습니다.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자리에서 초라하게 물러난 겁니다. 그렇게 한 폭풍이 지나가는 듯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짜 폭풍을 가리려는 눈속임에 불과했습니다. 응접실의 소동이 벌어지는 동안 저택 경호는 온통 그쪽으로 쏠려 있었어요. 바로 그 틈이었습니다. 마당 한편에서 혼자 놀던 우주에게 낯선 사내 하나가 슬며시 다가갔어요. 얘야, 저기 엄마가 너 기다리셔. 이 장난감도 준다던데?
6살 아이는 의심을 몰랐습니다. 사내가 내민 장난감에 눈이 반짝였어요. 그러곤 순순히 그 손을 잡고 따라 나섰죠. 어린아이의 그 순한 믿음이 도리어 덫이 되고 만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택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할인이 우주를 찾았지만 아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조금 전까지 마당에서 놀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우주야, 우주야, 어디 있어? 할인의 목소리가 저택을 갈랐습니다. 그때 준혁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서늘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한동철이었습니다. 아이는 내가 데리고 있네. 그 자료 얌전히 넘기면 애는 돌려주지. 진실이 드러날 위기에 몰린 한동철. 그가 마침내 최후의 수를 둔 겁니다. 유진우의 소라는 애초에 이 순간을 위한 미끼였어요. 어른들의 시선을 묶어두고 그 틈에 아이를 빼돌린 거였죠. 궁지에 몰린 자가 부린 가장 비열한 발톱이었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할인은 온몸의 힘이 한꺼번에 빠져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우주, 우리 우주, 할인의 입에서 절규가 터졌습니다. 12년 전 아버지를 잃었던 그 상실의 공포가 다시 온몸을 덮쳤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또다시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 앞에서 할인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것도 잠시였어요. 어미의 본능이 두려움을 밀어냈습니다. 안 돼. 우주만은 절대 안 돼. 할인은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아이를 잃을 수 없다는 필사의 마음이 온몸에서 폭발한 겁니다. 위험이 무섭지 않았어요. 그녀는 당장이라도 아이를 찾아 나서려 했습니다.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앞에서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힘을 잃는 법이죠. 준혁의 눈빛도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우주를 친자식처럼 품게 된 그였어요. 평소의 냉철함이 무너질 만큼 그의 안에서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한동철, 아이한테 손 떼면 내가 가만두지 않아. 준혁은 곧바로 움직였어요. 경호팀과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소집됐습니다. 이미 한동철의 뒤를 쫓고 있던 터라 대응은 빨랐죠. 우선 아이를 데려간 차량부터 쫓았어요. 저택 정문과 골목 곳곳의 감시 장치가 그 차의 움직임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사람들이 화면을 한 장면씩 이어붙였어요. 차가 어느 방향으로 빠져나갔는지 조금씩 길이 그려졌습니다. 동시에 한동철이 최근 드나든 장소들이 하나씩 추려졌어요. 그중 도심에서 한참 벗어난 교회에 그가 남몰래 소유한 별장 하나가 걸렸습니다. 차량이 향한 방향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죠. 흩어져 있던 단서들이 마침내 한 점으로 모인 겁니다. 거깁니다. 아이는 거기 있어요. 준혁과 경호팀이 별장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한동철의 수족들은 미처 손 쓸 새도 없이 제압됐어요. 별장 안쪽 방, 우주가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며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였지만 다친 곳 하나 없이 멀쩡했어요. 그 작은 얼굴을 본 순간 준혁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우주야, 이제 집에 가자. 엄마가 기다리셔. 얼마 뒤 저택으로 돌아온 우주가 할인의 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엄마. 할인은 아이를 으스러지게 끌어안았어요. 준혁도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세 사람의 온기가 하나로 포개졌어요. 이미 한 가족이 되어 있었음을 그 순간 온몸으로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 뒤 법의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만년필 속 원본 자료와 남기태의 증언이 맞물렸어요. 한동철이 수십 년간 저지른 비리가 법정에서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12년 전 도경민을 죽음으로 모은 죄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드러났죠.
한동철은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 회장이 마침내 친구의 명예를 공식적으로 회복시켰어요. 도경민은 횡령범이 아니라 불의에 맞선 의인이었음이 세상에 알려진 겁니다. 12년 묵은 부채감을 서 회장은 그제야 내려놓았죠. 그 소식을 들은 하리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 무너지듯 앉았습니다. 아빠, 이제 다 밝혀졌어. 아빠는 옳았어. 하리는 끝내 오열했어요.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마침내 아버지를 자유롭게 놓아드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어느 저녁, 저택 정원의 나무들이 노을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리는 벤치에 앉아 뛰노는 우주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정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래 시달려온 두려움이 거친 자리에 마침내 평온이 내려앉은 겁니다. 준혁이 그 곁으로 다가와 앉았어요. 그는 한참을 말없이 노을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레 입을 열었죠. 하린 씨, 처음 쇼핑몰에서 팔을 붙잡혔을 때 솔직히 당황했어요. 하리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전에 없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냥 지나가다 얽힌 인연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당신과 우주가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 없게 됐습니다. 준혁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늘 냉철하던 남자의 얼굴에 오늘은 숨김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평생 함께하고 싶습니다. 우주의 아빠로 당신의 곁에서. 하린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러나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사람에게 기대지 않겠다던 그 오랜 다짐이 마지막까지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죠. 또 믿었다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유진우에게 받은 상처가 아직 하린의 마음 한구석에 흉터로 남아 있었어요. 사랑한다는 말이 얼마나 쉽게 배신이 되는지 그녀는 뼈아프게 겪었으니까요. 하지만 준혁은 달랐습니다. 그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곁을 지켜온 사람이었어요. 병원비를 조용히 대신 내주던 밤, 아버지의 흔적을 함께 쫓아주던 시간, 위험 속에서 우주를 제 몸으로 감싸던 순간까지 한결같음이 무엇인지 그는 묵묵히 보여준 겁니다. 그 한결같음 앞에서 하린의 오랜 경계심이 마침내 녹아내렸어요.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아이까지 딸린 여자예요. 그 아이가 제겐 가장 큰 선물입니다. 준혁의 대답에 하린은 끝내 눈물을 떨궜습니다. 그러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래 닫아 걸었던 마음의 문이 비로소 활짝 열리는 순간이었죠. 그것은 두 사람의 온기가 마침내 사랑으로 자리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 뒤 두 사람은 조촐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준혁은 우주를 친자식으로 정식 입양했습니다. 이제 세 사람은 서리로도 마음으로도 진짜 가족이 된 겁니다. 서 회장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봤어요. 되찾은 벗의 명예와 새로 얻은 가족. 그 두 가지가 평생의 부채감을 씻어준 겁니다. 노인의 얼굴에 오랜만에 편안한 웃음이 번졌어요. 경민아, 자네 딸이 내 며느리가 됐어. 서 회장은 이따금 친구의 이름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주를 친손자처럼 품에 안았어요. 끝내 지켜주지 못한 벗의 목까지 그 아이에게 사랑을 쏟은 겁니다. 아이의 웃음 속에서 노인은 오래 잃었던 친구의 얼굴을 다시 만났죠. 이야기는 그로부터 몇 달 뒤로 흘러갑니다. 우주는 밝고 건강하게 자랐어요. 저택 마당을 뛰어다니고 준혁의 목마를 타고 까르르 웃었습니다. 아빠 없이 자란 아이의 그늘은 이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죠. 사랑받고 자라는 아이의 얼굴은 그 자체로 봄볕 같았습니다. 한편 유진우는 자신이 무슨 일에 가담했는지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그저 돈이 탐나버린 소란이
어린 아들을 사지로 몰아넣을 뻔했다는 사실을요. 그 충격은 컸어요. 평생 책임이라는 것을 피하기만 하던 사내가 처음으로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와 정면으로 마주한 겁니다. 그렇게 유진우는 두 사람의 삶에서 조용히 지워졌습니다. 미련도 원망도 없이 떠나는 그의 뒷모습은 쓸쓸했지만 그 쓸쓸함조차 그가 처음으로 아버지답게 내린 선택의 값이었죠.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하리는 우주와 함께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문득 처음 준혁의 팔을 붙잡았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절박함에 매달렸던 그 낯선 팔. 그때는 그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낯선 팔이 이제는 평생을 기댈 남편의 팔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연이란 이토록 알 수 없는 것이었죠. 벼랑 끝에서 붙잡은 손 하나가 한 사람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은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하리는 책상 앞에 앉아 낡은 만년필을 꺼냈어요. 한때 고작 펜이라 흘려 넘겼던 그 만년필이었습니다. 이제 그 펜은 하린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물건이 되었죠. 하린은 펜을 쥐고 공책을 펼쳤습니다. 그러곤 우주의 하루하루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주가 처음으로 자전거를 탔다. 아빠가 뒤에서 잡아주었다. 한 글자씩 아이의 오늘이 펜 끝에서 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목숨으로 지킨 그 펜으로 이제 딸은 새로운 생명의 나날을 적고 있었어요. 죽음이 남긴 물건이 삶을 적는 도구가 된 겁니다. 하리는 만년필 뚜껑을 가만히 쓸어봤어요. 모르스 솔라. 죽을 때까지 우리 영원히 함께. 두 벗의 우정을 담았던 그 약속은 이제 살아남은 이들이 이어가는 사랑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졌어요. 하린의 공책 위로 우주의 웃음소리가 나지막이 번졌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은 풀렸고 그가 지키려던 딸은 이제 사랑 안에서 웃고 있었죠. 낡은 펜 한 자루가 열어젖힌 그 이야기는 오래도록 따뜻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낡은 만년필 한 자루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겐 그저 오래된 물건이었고 또 누군가에겐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진실이었죠. 우리가 무심코 흘려보내는 하루하루 속에도 어쩌면 그렇게 소중한 것이 조용히 담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리는 벼랑 끝에서 낯선 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절박함에 매달린 그 손 하나가 훗날 평생을 기댈 자리가 될 줄은 몰랐죠. 인생이란 참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붙잡은 손이 어떤 인연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떠난 이가 남긴 물건이 살아남은 이의 하루를 적는 도구가 되듯 슬픔도 시간이 흐르면 다른 온기로 피어나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오늘도 언젠가 돌아보면 그런 하루이지 않을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